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네네. 오늘은 홀드업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홀드업. 네, 요 이론은 제가 3월쯤에 이명박 풀려나고 김경수 지사 구속됐을 때 사법부 행태를 비판하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오늘 조금 자세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꺼내든 이유는 이 홀드업 이론이 지금 한일 무역 분쟁의 핵심을 찌르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요 이론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올리버 윌리엄슨이라는 경제학자의 전문 분야고요. 네네. 윌리엄슨 교수는 요 연구로 노벨상을 거머쥡니다. 노벨 경제학상. 그렇죠. 예. 홀드업은 강자가 갑질을 하는데 이 갑질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낳느냐에 관한 연구인데요. 요 연구의 핵심은 강자가 갑질을 하면 을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죠. 그런데 갑질을 한 강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입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의 연구에 따르면 갑질을 한 강자도 나중에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은 을뿐만 아니고 갑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네. 이걸 하지 말아라라는 게 홀드업 연구의 주제입니다. 홀드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꼼짝마 혹은 손들어 이쯤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든 강도가 일반인을 만나면 강도가 갑이죠. 총 든 놈이 장땡인 겁니다. 손 들려면 손 들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홀드업은 강자의 갑질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순이와 을돌이가 있어요. 그런데 을돌이가 갑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때 두 사람 관계에서 갑은 당연히 갑순이죠. 그런데 갑순이는 취미가 매우 독특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절절절 매는 모습을 상당히 즐깁니다. 네. 그래서 갑순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을돌이한테 갑질을 시작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해? 그럼 증거를 보여봐. 너 오늘부터 이마에 평생 갑순이만 사랑해요라고 문신을 새겨.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요구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을돌이는 갑순이를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순이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마에 평생 갑순이만 사랑해요 라고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깁니다. 이때부터 홀드업 상황이 시작됩니다. 문신을 새기기 전까지는 을돌이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신을 새기는 순간 을돌이는 갑순이한테 영원히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보는 이마에 평생 갑순이만 사랑해요 라고 새긴 사람한테 누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을돌이의 문신을 보는 순간 아이고 쟤는 딴 사람 좋아한다고 저 문신 새겼는데 쟤는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신을 새기는 순간 을돌이는 갑순이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솔로로 살아야 하는 압도적인 을의 위치로 들어섭니다. 자, 그러면 갑순이는 문신을 하고 나타난 을돌이를 보고 을돌이에게 사랑을 듬뿍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왜 줍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안 줘도 을돌이는 갑순이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때부터는 더 지독하게 갑질을 해도 돼요. 야, 물 떠와. 내 발 씻어. 매일 우리 집 와서 청소해. 모든 요구를 해도 을돌이는 갑순이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신 새기는 순간 압도적인 을의 위치에 들어가고 노예가 돼버리죠. 이걸 홀드업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홀드업에 잘못 걸려서 인생 망친 을돌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올라서 을돌이한테 갑질을 하는 갑순이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윌리엄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왜냐? 그 일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사실 갑순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을돌이 외에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예비 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 쟤 좋아했다가는 인생 쪽난다. 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면서 발을 뺍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인기 만점이었을 갑순이가 홀드업 갑질로 연애시장에서 점점 외면을 받게 되죠. 을돌이도 대안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마에 문신을 내겠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평생 갑순이한테 종속돼서 살아야 되는데 네. 을돌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발 씻는 물도 떠다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하지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건 인생이 아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대안을 찾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절박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이 노예니까요. 그래서 을돌이는 차곡차곡 몰래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뛰어난 의사를 찾아서 문신을 조금이라도 지우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혹은 정 안 되면 문신을 못 지우겠으면 갑순이 평생 사랑해 요 문신에 덧칠을 해서 조국을 평생 사랑해 식으로 글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갑순이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을돌이가 극적으로 문신을 지우는 방법을 찾거나 바꾸면 그래서 갑순이로부터 벗어난다면 이제 갑순이는 엿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던 노예 을돌이도 잃었죠. 소문은 소문대로 나서 아무도 자기를 안 좋아하죠. 홀드업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압도적 을이었던 을돌이도 피해를 입지만 갑순이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슨에 따르면 압도적 갑에 위치해 있었던 갑이 갑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을도 있고 갑도 있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과 협력사의 관계가 딱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협력사들은 오로지 공장 라인 자체가 삼성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대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이 문신을 새기는 순간 압도적인 을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삼성 외에 다른 곳에 납품을 못합니다. 다른 납품처를 찾으려면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홀드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을들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생산 라인을 이미 그렇게 바꿔버렸으니까요. 2010년에 히토류 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심각하게 부딪혔는데요.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납포까지 하면서 갈등이 크게 달했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싱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중국이 갑자기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예, 예. 제가 이제 화학을 잘 몰라서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히토류가 지하 자원인데 여기서 추출된 무슨 원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특히 소재 산업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세계 곳곳에 매장된 곳은 많대요. 그런데 이걸 히토류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한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외의 지역에서는 히토류 생산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중국에 매장된 히토류 양은 36%, 전 세계의 36%밖에 안 되는데 히토류 생산량으로는 2010년 당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열이 받아서 이 히토류를 무기화한 겁니다. 일본에 안 팔아 이래버린 거죠. 그 자원은 완성 제품과 달라서 수출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무기가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수출 안 하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자원은 거기밖에 안 묻혀 있으니까요. 다른 곳에서 못 구할 경우에 특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항복 선언을 해버립니다. 납포했던 중국 선장 풀어주고 백기를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안 하겠다고 나선 게 제 심작에 중국한테 히토류로 당한 것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히토류와 소재는 완전히 달라요. 히토류는 광산에서 캔 다음에 추출하는 지하자원이라서 대체가 어렵지만 소재는 제품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뻘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규제조차도 나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일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전형적인 홀드업 상황이죠. 일본은 소재 산업에서 중국의 히토류 외에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꼼짝마 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일본의 참패로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을돌이는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신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국 히토류 사랑해라고 이마에 문신 새겨놓고 살아봤더니 중국이 갑질하니까 꼼짝을 못한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오스트레일리아와 합작으로 말레이시아의 히토류 재련 공장을 세웠습니다. 히토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요.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재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순이로부터 벗어날 방안을 일본도 찾기 시작합니다. 일본뿐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로 갑질을 하는 걸 보고 제일 놀란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도 생각을 해보니 야, 중국 쟤네들이 수출을 히토류로 갑질하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즉시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중국으로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세계 각 나라들이 중국 갑질을 보고 다양한 히토류 생산처를 발굴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 97% 압도적인 세계의 강자였던 중국이 이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2012년에 86%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70%까지 하락했어요. 히토류 가격도 매우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장 점유율이 12%, 1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갑순이가 갑질한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을들이 대안을 찾는 겁니다. 미국도 시겁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시겁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히토류 재련을 직접 시작해서 세계 시장의 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이렇게 이대로 가면 중국 히토류의 비중은 더 낮아지고 무기화는 더 불가능해지고 히토류는 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예.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사드 때 롯데가 중국에서 무지하게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글쎄 골프장 말입니다. 부지했다가요. 예. 사실은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중국 진출한다고 중국에 뭘 엄청 많이 깔아놨거든요. 솔직히 평가하자면 사드가 아니었어도 롯데 중국 진출은 거의 실패였습니다. 현지 사정을 너무 모르고 막 덤벼든 대표적인 경영자 판단 실수 사례로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롯데가 중국에 백화점도 짓고 마트 건물도 짓고 이렇게 시설을 쫙 깔아놨습니다. 시설을 깔아놓는 순간 롯데는 압도적인 을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 건물 지어놓고 돈 보증금 다 냈기 때문에 쉽게 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중국 사랑의 문신을 새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드 보복한다고 갑질을 결심한 순간 완벽한 홀드업 상황이 됩니다. 롯데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망하거나 발발 기거나 하는 건데 기어도 안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왼쪽 깡패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 뭐 이런 거 지키는 정상적 나라가 아니거든요. 결국 롯데가 그때 중국에서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사업 철수하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홀드업 갑질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자 뉴시스 기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러브콜 보내는 중국, 대가 치른 롯데는 탈중국 중. 제목이 이래요. 네. 중국이 동북삼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롯데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롯데 사업 허가도 내주고 러브콜을 요즘 막 보낸대요. 근데 롯데가 지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홀드업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지금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시스 기자가요. 당연하죠. 을돌이가 한번 갑질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신을 지우고 다른 시장을 찾는 겁니다. 롯데는 기사에 보니 그 대안을 동남아시아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히토류 갑질로 부메랑을 맞은 것처럼 사드 보복 갑질로 지금 롯데한테 그대로 보복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홀드업 갑질은 절대로 갑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는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80이 넘었는데 강연 다니면서 제발 신뢰 적용해라. 국제 무역할 때 신뢰를 지켜라. 이런 거 호소하고 다니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당장 홀드업 상황이라고 내가 갑이라고 갑질하면 통쾌할 것 같죠? 자기들도 나중에 된통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윌리엄슨 교수의 요즘 강연 주제들입니다. 네. 자,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로 홀드업 갑질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파요. 제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도체 LCD 소재 시장에서 70에서 90%를 장악했다는 건 진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공정이 일본 소재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마에 새긴 겁니다. 일본 소재 사랑해 이렇게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일 무역 분쟁 보고 야 한국 우리가 불화소소 대줄게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러시아도 옛날부터 이 화학 쪽으로는 무기 만들던 가락이 있어서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제가 기술을 정확히 잘 몰라서 확신할 순 없지만 그 전통을 본다면 러시아 애들 불화소소 품질 분명히 좋을 겁니다. 얘네들이 이쪽에 소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덜컥 어유 감사합니다. 러시아산 쓸게. 지금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 공장의 공정이 지금 일본 소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꽉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싼 소재를 찾는다고 중국도 대만도 두드려보고 아마 러시아산도 시험을 하겠지만 일본 공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건 아픈 겁니다. 아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이 소재로 무기를 삼는다는 걸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 이번 무역협상의 결과가 무엇이든 탈일본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로 이번 협상이 잘 끝나서 일본 소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와도요. 이걸 우린 한번 당해봤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마에 일본 소재 사랑해라고 적으면 위험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와, 일본 소재 믿고 있다가 나중에 쟤들이 저거 무기화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교훈을 지금 국제사회가 얻은 겁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에 히토류 사태 나자마자 그 사태랑 관련이 없었던 미국이 히토류 재련소 시장에 뛰어든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본은 진짜 병탁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잖아요. 물론 업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소재로 일본 따라잡아야 된다 외치고 안달을 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몰랐던 겁니다. 소재가 뭐야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일이 벌어지면서 벌써 여기저기서 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게 높아졌죠. 국산화 이야기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결이 돼서 일본 소재가 다시 무난히 들어와도 우리는 분명히 소재 산업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홀드업을 당한 을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반발이라고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64%를 장악한 나라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 무기화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일본처럼 뷰응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업체가 6, 7개 난립했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 분야를 선점하면서 결국 다 죽이고 이 시장에 서너 개 업체만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갑질을 해요. 그동안 죽여놨던 대만, 일본 반도체 업체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건 우리는 해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일본은 저 붕딱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겁니다. 이게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가 갑이라고 홀드업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역설하고 다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잘 이겨내고요.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계기를 마련한다면 일본은 진짜 중요한 산업 기반을 하나 잃게 되겠죠.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일본에 종속됐던 홀드업 상황을 풀 중요한 계기를 맞았습니다. 잘 이겨내서 탈일본을 이뤄내고 한국 소재 산업의 중흥을 도모하는 반전의 시점에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홀드업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사무기기 전문기업 신도리코의 갑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도리코 꽤 전통이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갑질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기업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이 소식을 접하면서 기분이 처참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도리코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이유는 재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11일에 서울 성수동에 신도리코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신도리코의 직장 갑질을 규탄하는 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와 이 기자회견 등등을 참고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올해 초까지 임원이나 외부 방문객이 식당을 이용을 할 때 여성 노동자들한테 구내식당 밥상을 차리게 했답니다. 그리고 서빙을 보게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임원들 먹을 점심 식사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가져와라 하면 갖다 주는 거죠. 아, 근데 너무 많이 봤던 일이라서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신도리코기 때문에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네, 그리고 임원들이 다 처먹고 나가면 여성 노동자들이 그 식판을 치운다는 겁니다. 외부업체 관계자들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부업체를 담당하는 부서 여성 노동자들이 서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일이 절대 아니었던 게 회사가 평소 서빙 순번까지 정해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총무부서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략회의 시 서빙 순서라는 표를 보냈습니다. 네. 그 표를 보면 6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밥상을 차리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째, 밥 차리는 걸 왜 여성 노동자들을 시킵니까? 밥은 여자가 차리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이딴 짓 하면 소송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예. 이게 무슨 성감수성입니까? 둘째로 이 서빙 순서를 적은 표 제목이 전략회의 시 서빙 순서였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이 순서가 회사의 전략회의에서 작성돼서 지시됐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회의란 뭐냐? 신도리코 회장이 우석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월 우석형 회장이 아산공장에서 회장 주재로 여는 회의가 바로 전략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그룹 전략회의에서 식당 서빙 순서 정하고 자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기업 전략회의입니까? 전략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회장이 임원들 쫙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신도리코의 전략을 정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 식당 서빙은 총무팀 이러고 자빠졌다는 거잖아요. 진짜 놀고들 있는 거죠. 예. 회사 측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손님이 많을 때 해당 부서나 총무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일손이 부족할 때 서로 돕는다는 게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 회사는 식당에 외부 손님이 수백 명씩 옵니까? 식당 서빙 일손이 부족하게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더 고용해야죠. 그걸 왜 순번을 정해서 그것도 여성 노동자들을 콕 찍어서 서빙을 시키냐고요. 게다가 일손이 부족할 때 서로 돕는다는데 돕는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회장이 전략회의 때 지시해서 순번을 정한 건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냐고요. 이 회사 성감수성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얘네들이 남양유업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한테 출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출산 계획이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석형 회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석형 회장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왔습니까? 무슨 뭐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부화했어요? 네, 설마 진짜로 알에서 부화했을까봐 한마디 더 붙이면 그 알도 네 엄마가 낳은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난리고 국가가 출산을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데 신도리코는 출산 계획이 있는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잘라내는 일부터 하고 자빠져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매년 9월마다 우석형 회장이 아산공장에 방문을 해서 아산공장 확대 석식 간담회라는 걸 연대요.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노동자들과 회장하고 간부들이 간담회를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성 노동자들한테 걸그룹 댄스를 추게 했다는 겁니다. 가지가지하네. 네, 황당하죠. 남성 노동자들은 차력쇼를 했대요. 근데 다 떠나서 그게 무슨 간담회냐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장은 앞에서 밥 쳐드시고 계시고 여성 노동자들은 걸그룹 댄스 추고 남성 노동자들은 강목 깨고 있는 겁니다. 미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회사 측 해명이 우리는 그걸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요한 적이 없으면 여성 노동자들이 미쳤다고 걸그룹 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발적이라는 겁니까? 여성 노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자발적인가?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걸그룹 댄스 추고 남성 노동자들한테는 차력쇼 시켰다는 건데 여성은 몸매를 보여줘야 되고 남자는 근육질 과시하라는 거잖아요. 아휴, 기업이 서커스단도 아니고 이런 개떡 같은 성의식으로 무슨 기업을 경영하고 앉아있냐고요. 네. 제가 브리핑 초반에 다른 곳도 아니고 신도리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진짜 개인적으로 슬펐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신도리코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했던 몇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여기 창업주가 우상기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상기 회장은 1960년에 신도교역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후에 일본의 리코라는 복사기 회사와 제휴를 해서 신도리코가 된 겁니다. 지금은 일본 자본이 다 빠져나갔고요. 네. 우상기 회장은 그 이른바 송상이라고 하죠. 개성상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개성상인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도덕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상기 회장 살아생전에 아산공장이나 성수동 본사를 보면 공장이 진짜 놀라워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공장 안에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 같은 분위기입니다. 공장 곳곳에 미술품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봄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기 회장의 철학이었거든요. 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편해야 일의 효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기 회장 시절만 해도 신도리코의 최대 강점은 기술이 아니고 기업 문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동 존중 기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신도리코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우상기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나는데 유지가 그 유명한 3331 법칙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 중에 30%는 주주들을 위해서 쓰고 30%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고 30%는 회사에 남겨둬서 미래에 대비하고 나머지 10%는 사회에 환원하라. 이게 창업자 우상기 회장의 유언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유언을 보고 우상기 회장이라는 사람은 기업의 사명에 대해서 진짜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기업은 총수 일가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주주만의 것도 아니에요. 노동자들과 그 기업의 오늘을 있게 만든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고요. 그런데 우상기 회장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투자를 한 주주들에게도 당연히 30%를 돌려드리되 이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해온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익의 30%를 다시 투자하고 10%는 사회의 어려운 곳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멋진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우상기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회사 경영권을 그 아들인 우석형 회장이 물려받습니다. 지금 회장이 우석형 그 차력쇼 그 걸그룹 댄스 봤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종합지 다닐 때인데 이 우석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상기의 그 훌륭한 뜻이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 요청을 제 기억에 한 5번쯤 한 것 같아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거절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CEO나 총수 중에 인터뷰에 나와서 자랑질이나 하는 경영자보다 인터뷰를 정중하게 사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던 이유는 진짜로 제 눈으로 우석형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친인 우상기 회장의 많은 점을 존경하지만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순간 쎄한 겁니다. 제 경험상 창업주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이대로 넘어가면 창업주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는 꼴을 못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세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 지금 우석형 회장은 아버지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장을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짓고 회사의 이익 중에 30%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는데 아들은 여성 노동자들 밥당번 시키고 걸그룹 댄스 추게 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종합지 다닐 때 좋아했던 기업, 좋아했던 자본가가 많지는 않은데 한 3~4명 있었습니다. 네.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훌륭한 자본가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도리코의 우상기 회장이고요. 신영증권이라는 작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여기 창업주 원국기 회장도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장애인 분들도 많이 도왔어요. 사회적 약자도. 이걸 제가 신영증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장애인 단체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회장님이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데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농부실에서 답이 왔는데 당신이 동아일보 기자냐? 인터뷰 당연히 안 하고 내가 기부하고 다닌다는 거 기사로 쓰거나 소문 내면 기부하던 거 다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기사 쓰지 말고 소문 내지 마라. 이런 답이 왔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멋있잖아요. 양반이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를 진짜 실천하는 거고 취재를 해보면 이분이 나이가 이런 데서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태도가 너무 멋져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제가 동네방네 신영증권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경영권을 아들 원종석 부회장한테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쎄하더라고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면 완전히 호부의 견자입니다. 호랑이 아버지의 그 강아지 아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데. 네, 아버지는 호랑인데 증권가에서 도는 소문은 원종석 부회장은 아들은 진짜 삐리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경영권 맡은 다음부터 제가 신영증권에 대해서 입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제 경험상 창업주의 훌륭함이 절대로 이대에 이어지지 않거든요. 당시 제가 좋아했던 기업 중에 퍼시스라고 있습니다. 사무 가구 전문 기업이죠. 여기 창업주가 손동창 회장인데 이분은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손동창 회장이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기자, 나는 창업정신이 살아 숨쉬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업정신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창업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기업에 흐르는 줄 압니까? 이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창업정신이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의 창업정신 자체가 스스로 도도히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는 유한양행 같은 회사입니다.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유한양행에는 지금도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 늘 흐르잖아요.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진 겁니다. 그리고 퍼시스가 되게 멋진 겁니다. 그리고 퍼시스는 굉장히 도덕적인 기업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었고요. 네네. 손동창 회장이 예를 든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가
잡고 하실 때 지분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죠. 그래서 실제로 유한양행에는 유일한 박사 가문의 지분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도 유일한 박사의 회사입니다.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 예,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 정신에 어긋나는 경영자가 절대 CEO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CEO를 뽑을 때 어떤 CEO가 유일한 박사의 유지를 잘 받들 것인가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놓고 돌아가셨지만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유한양행은 여전히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 흐르는 회사죠. 그러니까 퍼시스 손동창 회장은 그런 회사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제가 손동창 회장 인터뷰했던 게 20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인데 작년에 경영권이 아들 손태희 부사장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갖 편법 승계 의혹이 막 터져 나옵니다. 와,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 전 손동창 회장은 지분 승계가 아니고 유한양행처럼 창업자의 창업 정신이 살아 숨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다른 재벌들이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세, 3세한테 물려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나 터지고 있고요. 신도리코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이 크게 터져서 그렇지 이미 2011년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220억 물려받아 4천억 신도리코 지배하는 고등학생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석형 회장이 고등학생 아들한테 지분 40%를 넘겨서 3대 경영권 세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 부제가 뭐냐면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신도리코 기업 지배 구조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지분 40% 넘겨받았던 그 청년이 지금 20대가 됐고 3세 승계를 할 겁니다. 벌써 이 회사의 창업주 우상기 회장의 정신은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신도리코의 운명은 아버지가 여성 노동자들한테 걸그룹 댄스 시키는 걸 보고 자란 20대 청년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기사를 보는 순간 신도리코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는 3331 법칙을 기반으로 주주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꿈꿨던 우상기 창업주의 꿈이 박살이 나버린 거죠. 아둔하고 멍청한 자식들에 의해서요. 지금 제가 앞에 불러드렸던 기업들이 제가 17년 전에 참 좋아했던 기업들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2세, 3세 승계되는 꼬라지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창업주라도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한 그 기업은 회생이 안 되더라고요. 네, 버시스 손동창 회장, 저하고 2002년 인터뷰했을 때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처럼 창업 정신이 도도히 살아 숨지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금은 뭐 편법 승계 의혹이 터집니다. 저는 손동창 회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손동창 회장 보기에 지금 버시스는 창업 정신이 도도히 살아 숨지는 회사입니까? 신도리코 우석형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보기 안 부끄럽냐고요. 아버지는 복사기를 지게에 지고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회사를 창업했고 그 반듯한 기업을 만들었는데 자식은 노동자들한테 차력쇼와 걸그룹 댄스나 시키고 앉아있으며 쪽팔린 줄을 알라는 겁니다. 선친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죠. 한때 좋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만 신도리코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 2세 승계의 3세 승계의 폐단을 정말 절감합니다. 부디 한국 기업사회에서 이런 학습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신도리코 소식으로 브리핑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2일에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네,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듯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네네네. 올해 8,350원보다 2.87% 올랐죠.
인상률 기준으로는 2010년 2.8% 오른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네.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 네. 연봉으로는 2,154만 3,71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숫자는 직간접적으로 적게는 137만 명에서 많게는 415만 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죠. 그 고용노동부 산하위원회입니다. 모두 27명 위원이 있는데 노동계 쪽 9명, 경영계 쪽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년 결정 구조를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자기 의견이 있고 표결로 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노사 양측은 자기 쪽 의견에 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9표씩은 그냥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 표가 결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최저임금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노사 양측 최초 요구하는 노동계가 시간당 10,000원, 경영계는 시간당 8,000원을 들고 나왔죠. 근데 네. 제가 요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사협상 때 나오는 최초 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원래 최초안이라는 게 부를 수 있는 맥시멈을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상식을 초월하는 숫자를 부르기도 해요. 그래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양측 안을 놓고 가운데 지점을 찾는 건데 최초 요구안부터 너무 밀려버리면 가운데가 자기 쪽으로 안 딸려오죠. 그래서 최초안을 세게 부르는 건 관례이기도 하고요. 협상의 기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멍청한 놈이나 형님 우리 몬타나사 32개월 스테이크 함께 먹읍시다 뭐 이 짓을 하는 거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초 요구안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불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요구안 1만 원은 올해보다 무려 19.8%가 올라야 가능한 안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었어요. 노동계도 모르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측이 내세운 안은 8,000원인데 이건 올해보다도 4.2% 감소한 겁니다. 이게 사실 노동계가 제시한 10,000원보다 더 황당하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취업 규칙도 바꿔야 되고요. 하여튼 거의 노동계 쪽과 산업계 쪽이 완전히 디비져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애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네. 경영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양측 안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최초안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예, 예. 사실 저는 그 경영계가 마이너스를 낸 건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미쳤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최초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그러지 말고 현실적인 안을 내와라. 1만 원 대 8,000원으로 투표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고 노동계 측은 8,880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6.3% 오른 안이죠. 네. 경영계는 8,590원. 올해보다 2.87% 오른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와, 그럼 완전히 경영계 쪽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안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뭐 어차피 9표씩은 노사 양측이 가져가는 거고 공익위원 9표 중에서 6표가 경영계 안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한 명이 노동계 안에 찬성을 던졌고 한 표는 기권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대 11로 경영계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은 사람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고 시간당 8,590원은 사람의 생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조차도 최저임금 결정된 이후에 내년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낮게 결정돼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에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첫째, 이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을들끼리의 싸움으로 구조가 짜여진 것이 진짜로 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재벌하고 싸우는 문제면 간단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싸움으로 구조가 짜여져 버렸잖아요. 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을들끼리 함께 싸워서 이겨나갈 방법들을 찾아 나갔어야 했는데 결국 그 갈등 구조를 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픕니다. 둘째는 최저임금 문제가 유발하는 여러 사회 현상을 유예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7% 인상으로 상승폭을 상당히 줄였죠.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사실상 굉장히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뤄진다 한들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겠습니까? 2022년이요. 2023년이요. 만약에 2023년까지 안 되면 2024년에는 됩니다. 서로 만에 하나 2024년에도 안 되면 2025년에는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상률을 축소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분들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시대가 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언젠가가 5년 뒤쯤이고 5년 뒤 한국 사회의 모습이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5년 뒤에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을들의 갈등 구조를 줄여나가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대폭적 강화 등등을 통해서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사회가 성장을 해야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로 짧게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소감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정치경제학 용어 중에 산업예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산업예비군. 네,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자본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 인구를 산업예비군에 편입시킨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프로듀스 101이라는 엠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게 김용민 PD님 동생분이신 김용범 PD님께서 만드신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야, 네, 그렇죠. 네. 같이 만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연습생분들 100명을 모아서 네. 경쟁을 시키고 나중에 10명 안팎의 멤버를 뽑아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딸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용범 PD님께는 매우 죄송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프로를 잘 못 봐요. 우리 딸은 되게 즐겨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로는 10명의 스타를 뽑기 위해서 100명 혹은 101명의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가 성공하고 90%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환희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9배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10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꼭 100명의 후보를 등재시키고 90명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요 100명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산업 예비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한데 10명 필요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노동 인구를 산업 예비군으로 형성한 다음에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복종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이 필요한데 10명을 후보로 뽑으면 복종을 안 해요.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를 바라보죠. 반면 1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후보로 뽑으면 진짜 이 100명은 심사위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간이라도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SBS 가요 경쟁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무슨 심사를 받는데 소리반 공기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소리반 공기반을 내는 게 진리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박진영 씨의 취향일 뿐입니다. 다른 가요 경쟁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받던 이승철 씨는 박진영 씨의 공기반 소리반 이야기를 듣고 웃기고 있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박진영 씨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박진영 씨의 취향일 뿐이지 노래 부르는데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예비군이 100명으로 형성되고 10명만 뽑히는 구조에서는 100명은 무조건 공기반 소리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뽑히니까요.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게 산업예비군의 위력이고 자본이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본이 덩치를 크게 불리는 시기를 보십시오. 무조건 산업예비군이 엄청나게 형성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영국의 거대 자본들이 엄청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직전에 한 200년 동안 영국에서는 엔클로즈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 농장들이 거대화됐었던 겁니다.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멀쩡하게 곡식을 생산하던 땅에서 지주들이 갑자기 양털 생산한다고 농지를 전부 목장으로 만든 다음에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예. 자, 이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소작농들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갈 곳이 런던밖에 없는 겁니다. 런던에서 뭘 해야 먹고 삽니까? 공장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이때 런던의 실업자가 득실됩니다. 이게 바로 산업예비군입니다. 산업예비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형성되면 압도적으로 자본에 복종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인원은 10명인데 런던에서 득실되는 가난한 민중들은 100명이니까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하루 일당 1,000원에 17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을 채찍으로 후드려 패고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게 1970년대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박정희가 저고가 정책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쌀값을 매년 못 오르도록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겁니다. 물가는 10%, 20%씩 오르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명분은 산업화를 해야 하는데 쌀값이 비싸지면 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망해요. 농민들이 망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 이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공장에 취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10이고 농사 짓다 망해서 상경한 산업예비군은 100명이에요. 압도적인 자본의 우위가 시작이 되고 노동은 자본에 복종하게 됩니다. 가난한 민중이 득실되게 만드는 건 자본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래야 복종하고 그래야 다루기 쉽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을들의 분쟁으로 확산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거대 자본이 최저임금을 계속 낮추라고 압박하는 데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벌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재벌 노동자들이야 최저임금에 영향을 안 받지만 협력사들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낮춰야 협력사들한테 더 빨아먹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가난한 노동자들이 득실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득실돼야 자본에 복종하는데 안 득실되면 자본이 노동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숫자가 직간접적으로 작게는 137만 명에서 많게는 415만 명 정도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죠. 415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숫자를 얼추 2천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보는데 5분의 1입니다. 노동자의 5분의 1이 최저임금 범주에 있어요. 그야말로 최저성계 마지노선에서 버티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진짜 득실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이 소리 반 공기 반 목소리 내 이러면 무조건 소리 반 공기 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충당할 정도로 충분해지면요. 뭐 더 위쪽 직장에서 야 소리 반 공기 반 내면 취직시켜줄게. 그래도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발할 힘이 노동자들에게 생깁니다. 거기 안 가도 다른 곳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해도 생계가 유지되니까요. 이 차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예비군이 득실돼서 삶의 최소한의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없느냐 아니면은 가난한 예비군이 득실되지 않아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갈림길인 겁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고서라고 소개해드렸던 유엔의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죠. 네.
세계 157개국의 행복경제학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삶을 선택할 자유라는 분야의 순위가 있어요. 영어로 Freedom to Make Life Choice라는 분야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민중들이 자기의 삶을 선택할 자유라는 분야에서 157개국 중에 몇 등일 것 같습니까? 무려 144위입니다. 157개국 중에 144위라니까요. 우리가 삶의 자유, 우리의 삶을 선택할 자유 분야에서 어떤 나라들이랑 순위가 비슷하냐면 알제리,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하고 순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선택권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 국가라고요, 대한민국이요. 이러니까 자본이 공기반 소리반 내 이러면 노동자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예.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을들의 갈등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대한민국은 삶의 자유를 선택하는 분야에서 세계 144위권의 최하위 국가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가난한 노동자들을 득실되도록 만드는 자본의 설계 도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이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만 언젠가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들의 갈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민중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44위가 뭐냐고요, 144위가요. 400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삶을 한 단계 올리고 이분들에게 삶의 선택권을 주는 방안들을 정말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김에 연장선상에서 최고임금제라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네, 고양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명칭이죠. 여담으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 네. 고양이는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도 안 쪘고요. 예, 엄청나게 까칠한 존재로 네 가지 없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일을 보려고 하는데 노트북 위에 또아지를 들고 앉아가지고 장난 아니죠. 예, 왜 이렇게 자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최고임금제는 사실 정확히 존재하는 제도 이름은 아니고요. 최저임금제와 연결해서 이름을 붙인 가상의 이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식 명칭을 찾자면 살찐 고양이법이 조금 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친숙할 겁니다. 5월에 제가 아비게일 디즈니라는 미국의 억만장자 주장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정의로운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법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살찐 고양이법은 경영자들의 과도한 연봉을 제한하자, 최고액 상한선을 두자, 뭐 이런 주장이죠. 그런 맥락도 있고 또 배경에는 최저임금 오르는 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싫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한번 여기 연동돼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16년에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의 의미가 지금 김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네. 경영자들 과도한 연봉을 제한하자는 의미도 있고 너희들이 정 더 받아가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려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고임금의 제한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연동하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더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니들도 더 받을 수 있다. 즉 최고임금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 두 가지 취지가 이 법에는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최저임금 문제로 나라가 워낙 시끄러웠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을들의 갈등으로 구조가 짜여진 것이 참 아픕니다. 네네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영세장공인들이 아니라 재벌자본과 민중들의 구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제도로서 최고임금법, 임금의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연봉이 수십억이건 수백억이건 니들 할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니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므로 수백억 연봉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얼척없는 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면 뭐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뭐 다 똑같이 받자는 거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최고 경영자나 사원 대리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건 이상하죠. 격차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어떤 방식으로건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격차가 어느 정도여야 용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교수와 마이클 로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소득 5분위 연구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람들한테 최하위 그룹 20%와 최상위 그룹 20%의 재산이 국민 재산 중 몇 %여야 적당할까요? 라를 물은 겁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여야 바람직할까요?를 물어본 셈인데 이때 미국 국민들이 아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야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은 뭐냐면 최상위 그룹 20%는 전체 재산의 32% 정도를 가지는 게 적당하고 빈곤층 20%는 전체 재산의 한 10%를 가지는 게 적당하다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의 천국, 빈부격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 국민들의 경우 상위 20% 부자와 하위 20% 빈곤층의 차이가 약 3배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미국 상위 20% 재산이 빈곤층 20% 재산보다 3배가 아니고요. 84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산이나 임금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 격차가 상식선에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결정됐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시장에서 프리에이전트 자유계약 선수가 나오면 진짜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몸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몸값 총액이 125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양의지 선수의 실력 그리고 영입을 한 NC 다이노스가 양의지를 뽑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제한액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양의지를 노린 롯데, 두산 등등 여러 팀들이 각자 액수를 제한을 하고 경합한 끝에 이 거액이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양의지의 실력과 팀의 기여도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부차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CEO들 연봉이 그럴 것 같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CEO들 이 실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맥, 학벌, 지연,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개입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는 별의별 요소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 임원 자리가 하나 났어요. 지원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그 임원을 뽑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현 정부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 정부와 친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 공채 시장 하나 열리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 지인 총동원하고요. 여기저기서 압력 들어가고요. 아우 이게 공정한 시장 가격의 반영이다. 웃기는 소리인 거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재벌 총수들 연봉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시장 경쟁이라고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CJ 이재현 회장 작년 연봉이 16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CJ 이사회가 모여서 자, 누가 우리 CJ를 이끌면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릴 것인가? 지원자들 다 지원해보세요. 우리가 평가해서 정하겠습니다. 네, 23명의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이재현 회장이 가장 훌륭한 경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재현 씨가 경영을 맡으면 우리 회사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 같으니 연봉 160억 드리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수요 공급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이 재벌 2세여서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네. 이재현이 받은 160억 원 연봉은 이재현이 나 160억 받아갈래, 160억 내놔 이러면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요 공급의 원리냐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재현 씨는 회사 돈 1,600억 원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한테 연봉 160억 원을 주는 게 공정한 시장의 원리일 리가 없잖아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작년에 95억 원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정몽구 회장 작년 한 해 동안 공식 경영 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죠.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작동한다면 이 사람을 해임하거나 휴직 처리를 해야죠. 노동자들이라면 바로 잘렸습니다. 네.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의 원리는 재벌 총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요. 대한항공 한 회사에서만 퇴직금을 400억 원 받아갔습니다. 그걸로 이제 조원태 이런 애들이 상속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억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한 곳에서만 회장이었던 게 아니고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5만 계열사에 다 회장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받은 연봉이 107억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9개 회사에서 퇴직금을 다 받으면 퇴직금만 1,950억 원입니다. 이게 공정한 시장 경쟁이에요. 조양호 회장이 왜 퇴직금을 2천억 원을 받아가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를 잘 만난 겁니다. 그래서 9개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된 거고요. 이런 사람의 연봉 107억 원이 정당하며 퇴직금 2천억 원이 과연 시장의 결정이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엄청난 임금 격차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그 예시, 드디어 이완배의 황금 예화 펼쳐질 시점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사실 저의 예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예시이기는 합니다. 네. 이재현 회장 작년 연봉이 16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1,900만 원 조금 안 돼요. 이재현은 혼자지만 연봉 1,900만 원 최저임금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은 적게는 14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얼마나 큰 격차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요 불평등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뛰어난 경제학적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펜스 퍼레이드, 그러니까 펜의 행렬이라는 겁니다. 펜스 퍼레이드는 독일 경제학자인 얀 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진짜 기발한 시각화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퍼레이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행진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내 눈앞에 퍼레이드, 행진이 시작됐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 퍼레이드 맨 앞에는 제일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서서 걸어갑니다. 그 뒤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 그 뒤로 조금 더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서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는 이재현 CJ 회장이 제일 뒤에 서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퍼레이드의 특징은 사람들의 연봉을 그 사람들의 키와 1대1로 등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지금 평균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 받는 사람은 키가 한 170 정도로 봅니다. 평균 키로 보는 거죠. 그러면 맨 앞에 서서 행진을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키는 작년 기준으로요. 1m가 조금 안 됩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온 국민들이 퍼레이드에 참여를 해서 일렬로 서서 걷습니다. 맨 앞에는 1m가 채 안 되는 키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걷습니다. 근데 이 1m 행렬이 무지하게 길어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닙니다. 1000명을 넘어도 이 1m가 안 되는 단신들의 행렬은 끝나지 않아요. 네. 10,000명, 2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도 안 끝납니다. 얼추 150만 명을 넘어가니까 겨우 이제 1m에 간당간당한 키의 사람들이 행진에 등장을 합니다. 이 1m짜리 사람들이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을 넘어도 여전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행렬은 170cm 정도 되는 평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180, 190 이런 장신들이 등장을 하죠. 어느 시점이 되면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2m 50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 저 사람 키 되게 크다라고 생각은 해도 어쨌든 저 사람은 사람인 거죠. 우리와 똑같은. 하지만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10m짜리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m짜리, 30m짜리 거인이 속속 등장을 하더니 뒤쯤 가보니까 마침내 100m짜리 거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앞에 100m짜리 거인이 서 있는 겁니다. 잘 안 와닿으십니까?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00m짜리 거인 이후에 200m짜리 거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50m짜리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거인 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63빌딩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앞에, 행진 맨 앞에는 1m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걸어갔는데 어느 시점인가 63빌딩 높이의 거인이 떡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시장경제학자들은 그 63빌딩 크기의 거인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1m짜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 눈에는 63빌딩 크기 거인이 성큼성큼 걸어가면 절대 사람으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1m짜리 사람과 63빌딩 크기의 거인이 동시에 걸어가는 이 펜스 퍼레이드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퍼레이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50m 63빌딩 거인이 지나갔더니 300m짜리가 나옵니다. 400m짜리 거인도 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500m짜리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500m면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짜리 건물 높이예요. 그러니까 잠실 롯데타워 거인이 내 뒤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거인이 진짜로 이 퍼레이드에 있습니다. 누구냐? 1년에 95억 원을 받아간 정몽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키가 1m라면 예. 95억 받는 정몽구 회장은 비율로 따지면 500m짜리 롯데타워 거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정몽구 뒤에 더 큰 거인이 서 있습니다. 1년 연봉 160억짜리 CJ 이재현 회장입니다. 이재현 씨가 이 펜스 퍼레이드에 들어왔다면 키가 얼마냐면 850m입니다. 850m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 외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맨몸으로 오르던 그 빌딩입니다. 무려 163층짜리입니다. 그런데 850m면 이 부르즈 할리파보다도 키가 큰 겁니다. 부르즈 할리파가 830m밖에 안 되거든요. 이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태연히 살고 있어요. 400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m짜리 사람으로 사는데 1600억 횡령한 횡령범 출신이 부르즈 할리파 빌딩 높이의 거인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퍼레이드를 만든 얀펜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1m짜리 사람끼리 행렬을 할 때는 당연히 서로 대화가 돼요. 눈높이가 맞잖아요. 심지어 2m 정도 돼도 1m짜리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2m 장신이 앉으면 되죠. 그러니까 3m, 4m까지도 어떻게든 고개 숙이고 이러면 1m 사람들과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500m, 800m, 63빌딩, 롯데타워, 부르즈 할리파 높이의 거인들은 어떻게 1m짜리 사람들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대화는커녕 보지도 못해요. 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거인들은 1m 사람들의 삶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재벌들이 우리 민중들을 사람으로 취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3빌딩 거인이 1m짜리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버러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부자건 가난하건 인간끼리 사는 사회니까 소통하고 대화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뭐 보여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는 거인한테 우리 대화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 웃긴 얘기인 거죠. 예. 다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12일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가장 어려운 최저시급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야만 하는 이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위원회는 애초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78억 원을, 경총 송경식 회장은 89억 원을 받았다. 이제 당신들의 적정임금을 논해보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성명이었습니다. 네네. 허창수 78억 원, 손경식 89억 원. 이 사람들 롯데월드 타워 빌딩 높이의 거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높으면 경제가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1m짜리 우리 같은 사람들을 벌레처럼 봤을 텐데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주장합니다. 당신들 연봉은 과연 정당하냐고요. 저는 진심을 다해 이 성명에 동의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펜스 퍼레이드에서 63빌딩 높이의 거인으로, 롯데타워 높이의 거인으로, 심지어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 높이의 거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고임금제도 도입을 저는 뜨겁게 찬성합니다. 이 찬성을 담아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프닝 멘트로 네. 이 이슈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잘 안 되는 산수인데 네. 산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네.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최저 임금액의 30배 이상은 금지하고 네. 공공기관 임직원한테도 10배 이상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네.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액 연봉을 30배 환산해 보니까 네. 6억 5천만 원. 6억 정도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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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경식 형은 89억, 허창수 형은 78억. 네. 아, 이분들한테 6억 5천만 원 받으시라고 하면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제 1m짜리 사람들이 벌레가 아니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걸 높여줘야 자기도 높아간다는 연동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네. 아니 어떻게 저 가난한 것들하고 나를 연동할 수 있단 말인가? 예. 그 신경을 끄든가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 동안 큰 이슈가 됐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일주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날을 하루 잡아서 증권가 보고서를 쭉 훑어봅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정치성이나 당파성이라는 게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 조선이나 중앙이 그렇잖아요. 완벽한 친일 정치성과 친일 당파성이 확 드러나죠. 그 이한배 기자님께 궁금한 게 네. 동안은 요즘 빠진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정신 차렸는지 아니면 야 이거는 진짜 잘못 걸렸다간 김성수까지 다 엮여서 엿대는 수가 있다고 해서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살짝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예. 네. 보통 이런 거 경쟁 붙으면 동안은
조선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는 애들인데, 그래요? 예, 이번에는 살짝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오줌을 구별할 줄 안다면 참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하여튼 그 정도라도 구분을 해야죠. 네. 요거는 제가 예, 조만간 옛날 후배들한테 살짝 물어봐서 혹시 취재가 되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런 이제 당파성을 가진 정치성을 가진 신문들의 보도가 있고 반면에 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번 규제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본의 뷰응딱 지수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도 그건 이완배라는 사람의 정치성과 당파성 때문이지라고 얼마든지 평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증권사 보고서를 쭉 훑어봅니다. 왜냐하면 증권가의 당파성은 딱 하나, 오로지 돈입니다. 여기는 친일, 반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이 왕인 곳입니다. 증권사 보고서라는 것은 큰손들한테 보여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큰손들한테 보고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개떡 같은 이야기인데 순서가 큰손부터니까요. 오늘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만 큰손들, 펀드 매니저들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돈 이외에 아무 가치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파성과 정치성이 개입된 언론 보도가 난무할 때 돈만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은 증권사 보고서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꽤 도움이 돼요. 그러면 먼저 일주일 동안 주요 뉴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헛소리들 빼고요. 팩트들만 다룬 뉴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목요일 오후 뉴스는 다루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우선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죠. 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네. 이번 수출 규제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강경했는데 매우 옳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제학 이론을 봐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국 재발등을 찍는 바보짓이 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옳죠. 이 뉴스 직전에는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대만, 중국 여러 나라가 소재를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요. 요건 다음 주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니까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17일에는 유시스 보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화수소 국산화, 탈일본 팔거덕, 이르면 3분기 말 적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나섰고 중국 등의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탈일본화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이 기사 맨 마지막에 보면 재계 관계자 코멘트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을 잠재적 리스크를 보유한 국가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국산화 강화 트렌드가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장비 및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조선이나 중앙이 안 쓸 뿐이죠. 그 홀드업 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갑이라고 갑질을 하면 을이 반드시 갑질에서 벗어날 대응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갑질을 해도 부메랑을 맞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은 별로 갑도 아닌 것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시 관계에서 따지면 제품을 구입하는 우리가 갑이죠. 그런데 을이 갑질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이게 역풍을 안 맞겠습니까? 17일 파이낸셜 뉴스 단독 보도 제목입니다. 속도 내는 탈일본, 삼성 폴더블, SK 소재 쓴다입니다. 이 뉴스는 삼성이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에 대해서 SK그룹에게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양산 체제를 갖추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내 재벌들끼리 연대도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국산화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는 한국이 불화수소와 에칭가스를 중국에 대량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 불화수소와 에친가스는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넣은 셋 중 둘이죠. 그런데 이게 중국이 꽤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기술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뉴스가 한국발이나 일본발 뉴스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먼저 나온 뉴스입니다. 특히 중국 증권가 상하이 증권보라는 증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방화그룹이라는 중국 그룹이 한국으로부터 이미 저 소재들의 대량 주문을 받았다 하고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 이미. 그 사태가 터지니까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수습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건 사실과 많이 다르군요. 그렇죠. 중국발 뉴스에 따르면 이미 주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문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확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삼성이나 SK는 주문을 한 건 아니고 그건 확인해 줄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그 답을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주문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삼성이나 SK는 그걸 빨리 시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발표는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보도가 중국발로 나왔습니다. 이 후속 보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 보도가 증권가에서 나오는 바람에 방화그룹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문을 받았다고 지금 소개가 된 것이요.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한국에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요. 일본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이 그룹의 너무 큰 호재인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날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6% 하락했는데 방화그룹 주가만 혼자 9.9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확인된 소식은 아니지만 중국발 뉴스에 따르면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여러 곳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일본도 중국발 뉴스를 받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들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중국으로부터 소재 조달을 하는 게요. 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닥쳤던 개꼴이 나게 됩니다. 요 뉴스에 대한 후속 보도로 어제자 한국일보 보도에는 수입선 대체, 국산화 테스트, 불화수소 탈 일본 속도 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을 수입 확정한 건 아니지만 테스트에 들어간 건 분명하다. 이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 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어제 18일자 오전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7%로 50%대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 분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 초반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강경한 경고를 한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지난주에 투레벨 이론이라는 국제협상 이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론에 따르면 외부의 적은 언제나 내부를 단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결속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언론 보도는 대략 이렇고요. 지금부터 증권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고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사실 출처 밝히기가 진짜 짜증이 나는데 이 증권사 보고서를 무료로 모아볼 수 있는 곳이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한경컨센서스라는 사이트입니다. 다른 곳은 다 유료인데 여기는 무료예요. 제가 여기 사이트 홍보해주기 싫어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릴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네네. 아무리 싫은 언론사라도 출처를 밝히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사이트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별로 보실 일 없는 것 같아서 네. 할 수 없이 사이트 출처를 말씀드립니다. 한경 컨센서스 기준으로 제가 사이트 검색창에 소재라는 키워드로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7월 1일 이후 소재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보고서가 모두 17건인데요. 그 중에 소재로 수에 있는 중소 종목 추천하는 보고서 다 빼고요. 이 사태에 대한 분석을 다룬 보고서들을 지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 고르지 않았어요. 물론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들으시기 편하게 몇 군데 자르고 붙여서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집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지 보고서 원문의 취지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았음을 약속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문 소개해드리는 제목, 증권사 다 말씀드릴 텐데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왜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월 1일자 KTB 투자증권 김양재, 문정윤 애널리스트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네. 현실화됐을 때 일본 자충수로 판단, 오히려 국내 업체 제조사 및 소재 업체 중장기 수혜 전망. 최악의 경우 국내 제조사 단기 생산 차질 불가피. 하지만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급은 공급 과잉 국면. 이번 이슈는 국내 제조사가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가능. 일본 반사 이익도 없음. 이번 이슈는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자국산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 국내 소재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국산화 수혜를 입을 전망. 반면 일본 소재 업체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베스트 증권 어규진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목은 한일 핵심 소재 갈등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파급은 크지 않을 듯 정치적 이슈에 따른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국내 메모리 업체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세 가지 아이템 모두 일본 기술력 우위의 중요한 아이템인 건 분명하지만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판매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만약 근본 제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아이템이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1. 불산. 이미 국내 생산 라인이 존재함. 증설 통해 대응 가능.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등 국내 경쟁사 존재함. 포토레지스트. 제품 종류가 다양.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에 따라 영향 차별적. 결국 일본의 몇 가지 소재 공급 이슈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메모리 업황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오히려 관련 국내 소재 업체들 국산화 가속화로 인한 중장기적 긍정적 효과 존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도현우, 박주원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목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영향 제한적입니다. 결론 부분이요. 이번 수출 규제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함. 국내 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부정적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 황민성, 장정훈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목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시작입니다. 이 보고서가 제가 찾은 보고서 중에 유일하게 약간의 걱정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결론 부분. 제재 대상은 한국의 차세대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단기간 기존 제품의 양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거나 제재 범위가 확대될 리스크는 상존. 배터리로 제재가 확대될 경우 특성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생산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느껴지기 까리할 정도로 약한 우려인 겁니다. 당장 별 영향은 없는데 장기화되면 혹은 제재 범위가 확대될 리스크가 조금 있다, 요 정도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삼성증권사의 소재 쪽을 담당하는 이종국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현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다. 실제로 우리가 채널을 체크해봐도 여러 곳에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가 나타났던 시점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국내 업체의 주문량이 증가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국산화가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빠르면 3분기 말부터 추가 국산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화 가속화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긍정적 예상이죠. NH투자증권 도현우 연구원 반도체 소재 국산화 비중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결론 부분입니다. 일본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체가 단기적으로 우회 루트를 통한 수입처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 업체의 체력을 키워줄 공동 R&D를 늘릴 것으로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KTB 투자증권 김양재 문정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소재업종 이유 있는 주가 강세라는 보고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소재업체들 주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한 1, 2주 사이에 막 60%, 7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일본 소재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 생산 중단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던 이미 국산화했고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때 추가로 수입이 까다로워지는 상황. 이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일본에서 인위적으로 조달했던 품목부터 일본 조달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쭉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나라 망할 것 같이 선동하는 조선이나 중앙보도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런 새끼들이 말이죠. 일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말을 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걸 갖고 뭐 네. 비이성적이다. 이 새끼들 가짜 뉴스 유포하고 말이죠. 위기를 조장하고 네. 이런 반이성적 작태를 벌이고 특히 북한 관련한 뭐 이야기만 하면 정말 나라가 당장 네. 뭐 무슨 공산화 될 것처럼 떠들던 새끼들이 말이죠. 이 국면에 이르러서는 이성을 찾고 논리를 찾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일에는 이성을 잃고 그렇게 광분하던 놈들이 뭘 지금 와서 이성을 찾자고 호소를 하고 난리니까 웃기는 놈들인 거죠, 지금요. 나쁜 네.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진짜. 일종의 언론 깡패들인 겁니다. 아무 봐도 언론 깡패들인데 아무리 언론 깡패들이라도 이렇게 일본하고 문제가 걸렸을 때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저 정도로 나가면 안 되는데 국민 깡패의 머리도 나쁜 놈들인 겁니다. 망하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데 보다 보면 한심한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좀 들으신 소감이 조선중앙보도하고는 완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돈만 걸려있는 증권사 보고들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로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생산 중단, 아이고 웃기는 이야기고요. 결국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와 탈일본화의 길을 찾을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이 일관적인 겁니다. 왜 증권사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겁니다. 더구나 일본은 소재를 지금 일단 건드렸는데 사실 소재뿐 아니고요. 기계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도 일본이 넘사벽으로 강한 분야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품을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소재에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금 규제는 소재만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대응은 소재를 넘어서 부품으로 확대될 겁니다. 부품 국산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예요. 왜냐? 또 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다소 불편해졌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피해는 일본이 더 크게 입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우리가 이 불편함을 이겨낼 인내력과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잠깐의 불편함을 못 참고 일본에 뭔가를 구걸하면 우리는 영원히 부품과 소재에서 일본이 한 소리 하면은 영원히 종속에서 못 벗어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과 중앙은 지금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의 국민은 그런 세상을 거부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부의 민심이 이 잠깐의 불편함을 이기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권사 보고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주에는 날을 하루 잡아서 왜 러시아나 중국, 대만이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즉각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소재될 수 있다 이렇게 안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동북아 경제 분업 체제라는 관점으로 하루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 나쁜 새끼들, 특히 네. 언론을 가장한 이 친일 깡패죠, 깡패. 기득권자들, 이 실체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똑똑히 우리가 목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